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내란 특검팀이 풀려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했는데요.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을 위한 특별조사실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엄정한 법 집행과 수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첫 소식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후 5시 5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수사를 개시한 지 엿새 만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대통령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와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입니다. 이 혐의들을 수사해오던 경찰 특수단은 지난 5일과 12일 그리고 19일 이렇게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 측은 별도로 윤 전 대통령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지는 않았고 경찰에서 사건을 인계받은 연속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수순을 밟습니다. 법원이 지난 12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도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은 뒤였습니다. 특검 측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체포에 나설 수사 인력도 확보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 측이 즉시 체포에 나설지 여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태도를 바꿔 자진 출석 형식으로 특검에 나오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인다면 영장 집행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한 조사실이 마련돼 있냐는 질문에는 특별하게 조사실이 마련돼야 하냐고 반문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로 이제 공은 다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요청을 전례 없는 사유를 들며 받아들이면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지난 108일 동안 풀려난 채로 산책을 하고 지지자들과 만나며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빠르면 내일 중에 이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30일 0시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가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차례 출석 요구에도 일절 대응하지 않자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섰던 겁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기관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고 반발했지만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체포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1월 3일 공수처의 첫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의 차벽과 200여 명의 인간벽에 가로막혔습니다. 1000명 이상 인원을 대폭 늘려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끝에야 1월 15일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내란 사태를 일으킨 지 43일 만이었지만 어떤 사과도 없었습니다.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 조사에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오전 2시 59분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습니다. 하지만 석방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요청을 받아들였고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석방됐습니다. 석방된 뒤 윤 전 대통령은 한강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하고 사저인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다니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법원은 경호와 방호의 필요성을 이유로 들어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게 했다가 3차 공판에서야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게 해 특혜 논란도 일었습니다. 석방된 지 108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은 다시 강제로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MBC 뉴스 1위입니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검찰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병원에 머물고 있는 이 특검의 주된 수사 대상을 대면 조사하는 역할은 이제 특검의 몫이 됐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어제자로 검찰과 경찰, 공수처에 김 여사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나 명태균 게이트,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 가방과 목걸이 수수 의혹 등 여러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던 사건이 이제 공식적으로 특검으로 일원화되는 겁니다. 특검 내 8개 수사팀을 구성해 16가지 의혹을 나눠 맞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특검팀이 가장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으로 보입니다. 재수사를 맡았던 서울고검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고 있는 듯한 정황이 담긴 김 여사의 통화 녹취 파일을 수백 개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통일교 인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연루된 명품 가방과 목걸이 수수 의혹 역시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당 부분 확보된 상태입니다. 관건은 김 여사 대면 조사 시점입니다.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김 여사 측은 특검 체제가 시작된 만큼 검찰 조사에 응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며 검찰의 출석 요구엔 불응해왔습니다. 특검팀은 오늘도 김 여사 출석 요구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제 소환조사 불응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그거는 차차 준비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기간은 기본 90일에 최대 150일.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이 수사 막바지에 이뤄지는 걸 감안하면 곧바로 출석 요구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 조사를 이유로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만큼 김 여사가 특검 조사까지 거부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끝내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절차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앞서 보신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숙명여대가 조사 착수 3년여 만에 석사학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석사학위가 취소되자 박사학위를 내준 국민대 역시 학위 취소를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4년 먼저 시중에 나온 번역서와 비교하면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일부 숙대 교수들 자체 조사에서도 표절률이 많게는 54.9%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학교 당국의 움직임은 더뎠습니다. 예비조사가 끝난 지 10개월 만에야 본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본조사를 석 달 안에 마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별다른 설명 없이 조사 기간이 계속 연장됐습니다. 고의로 검증을 지연시켰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금 그 위원님 분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검증 의지를 드러냈던 새 총장이 지난해 9월 취임한 뒤에도 결과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중순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처리되기 직전 숙대는 표절이란 잠정 결론을 내렸고 2달 뒤 이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후속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학위 취소 관련 규정이 김 여사가 학위를 받은 뒤에 만들어졌고 당사자 철회 없이 논문을 취소할 수 없다며 결정을 또 미룬 겁니다. 숙대는 관련 학칙을 대통령 선거 2주 뒤에 개정했고 오늘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지 3년 4개월 만입니다. 명예와 자긍심을 좀 무너뜨린 그런 과정을 좀 겪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력 눈치 보기로 너무나 결과가 늦게 나온 거기 때문에 국민대도 숙대의 석사학위 취소에 따라 김 여사의 박사과정 입학을 무효로 하고 박사학위도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공약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안에 부산으로 이전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취임 이튿날부터 부산 이전 방안 검토를 지시하자 해수부는 오는 2029년까지 새 청사를 완공해 이전하겠다고 보고했는데요. 그러자 이 대통령이 오늘 기한을 아예 올해 안으로 못 박으며 건물을 빌려서라도 부산으로 옮기라면서 공약 이행에 전례 없는 실행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정부 출범 뒤 네 번째로 열린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안에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취임 이튿날 첫 국무회의부터 이전을 빠르게 준비하라고 주문한 데 이어 아예 기한을 못 박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새 청사를 짓기에는 모자란 시간인 만큼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이전을 추진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갈 수 있다면 그 건물의 형태나 뭐 양도 형태 이런 것들은 굳이 신경 쓰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후보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내건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공공기관들의 부산 이전을 기획한 삼선의 전재수 의원을 지명했는데 신임 장관 인선을 통해서도 부산 지역을 겨냥한 공약 이행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겁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 항로 개척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사입니다. 다만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등 임명까지 절차가 남아있어 당장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강도영 장관이 준비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해수부는 당초 2029년 새 청사를 완공한 뒤 이전할 계획을 보고하며 새 정부 기조에 엇박자를 냈는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 장관을 향해 직접 지시를 내리며 거듭 고삐를 준 셈입니다. 해수부 업무 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원회도 임대 등을 통해 조속히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하라며 보조를 마쳤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이렇게 기존의 틀 안에서 과거 공직사회의 속도에 맞춘 듯 마련해온 방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파격을 요구하자 해수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반면 부산 시민들은 대통령 취임 한 달도 안 돼 대선 공약이 적극 추진되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수부뿐만 아니라 해운사 이전 등의 공약까지 현실이 될 거란 기대가 나오는데요. 이두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이 취임 한 달도 안 돼 적극 추진되자 부산 시민들은 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국가기구들이 지방으로 분사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면 해수부 연내 이전에 따라 침체된 부산 경기에 활력이 될 거란 희망입니다. 경남 부산 지역에 이제 해양 관련 학교들도 많고 그 기장에도 해양 관련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특히 해수부 이전이 급물살을 타게 되면 국내 1위이자 세계 8위인 해운사 HMM의 부산 이전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입니다. 해수부는 반드시 부산으로 신속하게 옮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수부만 가지고 부족하지요. 관련 해운 회사들이 와야죠. 장기적으로는 해수부 연내 이전이 북항 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에 동력이 돼줄 것이란 전망입니다. 토탈 패키지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부문 만들어지고 해운 관련한 모든 것들의 어떤 클러스터링이 향해 가는 거니까. 북항 재개발 부지를 청사로 염두에 뒀던 부산시는 해수부에서 임대 공간 마련 요청이 오면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등 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수부 직원과 가족의 이주를 도울 TF를 구성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 정비도 추진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임진각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던 납북자 가족 모임이 오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차관에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직접 설득에 나서면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고병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흰 풍선 아래 북한에 억류됐다는 사람들의 신상이 담긴 전단꾸러미가 매달려 있습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은 접경 지역 곳곳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해왔습니다. 우리 납치된 사람들 소식을 보낼 때까지
바람만 맞으면 계속 보내겠다. 정부의 단속 방침에도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던 최성용 납북자 가족모임 대표는 오늘 전단 살포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통일부 차관에 위로 차원 전화를 받고 나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아픔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우리 의견 교환 많이 해서 좀 하자 이렇게 하시길래 알겠다. 제일 우선순위는 남북 대화를 잘해야 하니까.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설득에 나섰습니다. 정 후보자는 오늘 최 대표에게 전화해 남북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며 살포를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갈등을 풀어야 적대와 대결을 넘어설 수 있고 다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재진입할 수 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환영했습니다. 항상 그랬잖아요. 불안을 조성했는데 그런 것도 없어지고 너무 뜻밖이네. 나는 너무 기분 좋네. 하지만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일부 대북전단 살포단체들은 계속 활동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단체도 다 의무 중단을 해서 민터선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통일부는 전단 살포에 엄정 대처한다는 기조 속에 다른 대북단체들과도 계속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대북전단 문제뿐 아니라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전반적으로 이전과 극명하게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일부와 외교부는 남북 대화 복원과 북미 대화 재개에 주력할 방침인데요.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빠른 시일 안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됐다고 말한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곧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rump's part, he is looking forward to a very early meeting. So really there is no issues there.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전화 통화를 매우 따뜻했다고 표현하면서 두 정상 간의 거리감이 있다는 일부의 비판은 정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미국의 재정 적자 등을 이유로 한국의 국방 지출이 충분한진 얘기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 GDP의 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에 대한 대화 의지도 거듭 내비쳤는데 다만 북한으로부터 아직 답을 듣진 못했다고 공개했습니다. He wants to re-engage with North Korea. I have no doubt about that. But, it takes two to tango. 북미 대화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면서도 첫 접촉부터 최종 목표를 내세울 필요는 없다며 일단 대화 재개에 의미를 뒀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장관 후보자들도 남북 대화 복원과 북미 대화 재개에 일제히 발을 맞췄습니다. 우발적인 충돌을 막고 그리고 남북 간의 채널을 복원하는 것, 이것이 우선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북미 대화를 잘 좀 이룩하도록 해가지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그 외교 통일 정책의 우선순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장관을 준비하고 있는 국방부도 지난 정부에서 파기된 남북의 9.19 군사합의 복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열차를 운전하던 현직 기관사가 대한민국 노동정책을 책임질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34년 철도 현장을 지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인데요. 현장 노동자에서 노동정책의 책임자로 이례적인 인선에 노동계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차주혁 노동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김천역과 부산역을 오가는 새마을. 베테랑 기관사 김영훈 씨가 34년 경력을 마감한 마지막 열차가 됐습니다.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순간에도 안전수칙대로 휴대전화를 꺼두고 운행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김천역에 15시 24분인가 정시에 도착해가지고 한 40분쯤에 핸드폰을 켰는데 그때 알게 됐어요. 비서실장님이 전화하셨는데 제가 전화도 못 받고. 김 후보자는 1992년 철도청 기관사로 입사해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이 됐습니다. 철도 민영화 반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외치며 수차례 총파업을 이끌다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코레일이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만 4차례. 청구액은 570억 원에 육박합니다. 7억 원 손배소 회사가 청구했다는데 그럼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이 그렇게 비싼 건가요? 2010년 민주노총 위원장 재직 시절엔 온건하지만 원칙 있는 지도자로 평가받았습니다. 통합진보당 지지를 공식 철회했고 임원 직선제 공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다시 노동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90%에 달하는 노조 밖 노동자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해왔습니다. 노동정책 내놓으면 그거 결국 조직노동한테만 좋은 거 아니냐? 노동시간 단축? 그거야 노조 있는 애들한테만 좋은 것이지. 그림의 떡.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는 정책 설계로부터 저는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노동계조차 예상 못했던 장관 지명. 그는 초심이란 단어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는 손영공 대통령님의 꿈이자 우리 평범한 이웃들의 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기관차에 처음 올랐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객들의 안전을 지키던 한 기관사가 이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야 할 운전대 앞에 섰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재발탁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늘 국무회의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송 장관에게 다른 의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유임 결정 바로 다음 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라벨지가 꼼꼼하게 붙은 자료를 보며 회의에 집중했습니다. 이영일 기재부 1차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송 장관에게 다가와 축하 인사도 건넸습니다. 이례적으로 송 장관을 재발탁한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우려를 의식한 듯 송 장관에게 갈등 조정에 직접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사회적인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제 유임된 장관으로서 들어보고 이 대통령이 송 장관 유임을 결정한 건 진영에 상관없는 탕평 인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첫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질문에 소극적이고 모호하게 답변한 반면 송 장관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 구체적인 공약 실행안까지 가져와 이 대통령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송 장관에 대한 반대 기류는 여전합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대선 당시 야 5당이 했던 연합정신을 파괴한 것이라고 반발했고 농민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내란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장관을 유임한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란 정권을 끌어내리고 새롭게 세워진 정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결정입니다. 여진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국회로 보내 인선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해 주셔서 송미령 장관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대통령실은 송 장관 스스로 본인 입장을 정리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양국관리법과 한우법 등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을 차질 없이 처리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정부 부처들이 국민의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 요즘은 온라인 생중계도 일상화됐죠. 보통 당국자들의 설명 이후에는 취재진들의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기자 질문을 들을 수 없었던 유일한 곳이 대통령실이었습니다. 오늘부턴 대통령실 브리핑룸의 풍경이 바뀌었다는데 김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변인의 브리핑 뒤 취재진이 질문을 할 때엔 항상 카메라가 꺼졌던 대통령실.
대한민국 정부 부처 중 대통령실에만 남아 있었던 관행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영상과 사진 촬영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영상 잠깐 정리하고 그런데 오늘 브리핑은 달랐습니다. 브리핑 이후 이어지는 취재진 질의응답까지 모두 생중계됐습니다. 대통령실 참모진과 기자들의 실명과 얼굴, 질문과 답변이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가감없이 전달된 겁니다. 대변인 브리핑과 질의응답이 생중계된 건 18년 전 노무현 정부 이후 처음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중동 관련한 발언들 또는 금융시장이나 자본시장에 대한 언급들이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실은 카메라 4대를 추가 설치해 모든 과정을 생중계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 알 권리 충족과 정보 제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백악관과 유엔 회의도 비슷하게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질의하는 모습과 현장 상황을 쌍방향으로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알 권리와 브리핑 투명성을 높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이제 국민들이 지금까진 알 길이 없었던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까지 볼 수 있게 된 만큼 대통령실도 한층 더 책임감 있게 답변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기사 작성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혹시 모를 왜곡의 가능성도 사전 차단됐습니다. 다만 민감한 질문을 한 취재진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실과 언론사가 취재진에 대한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며 중동의 긴장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휴전이 개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전쟁은 공식적으로 끝난다고도 밝혔는데요. 먼저 박윤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적인 휴전에 완전히 합의했다. 이틀 전 이란의 핵시설 타격 사실을 공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두 나라가 전쟁을 멈추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종전까지 이르는 구체적인 일정도 내놨습니다. 이란이 먼저 12시간 동안 공격을 중단하면 이스라엘도 똑같이 공습을 멈출 것이라며 이란의 휴전 개시로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1시까지 충돌이 없을 경우 전쟁은 끝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이 무기한 지속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펜스 부통령도 이란이 더는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중동 평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is to build a long-term settlement here to where we can have peace in the region. 이후 이란 국영방송에서 휴전이 발효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어 이스라엘 총리실이 성명을 통해 휴전에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지도부는 휴전 합의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핵과 탄도미사일이라는 위협 2가지를 제거했다며 이란군 지도부를 타격하고 핵심 표적 수십 곳을 파괴했다고 전과를 과시했습니다. 합의에 앞서 이란은 카타르의 미 공군 기지로 미사일 보복 공격을 할 것이라고 미국과 카타르에 사전 통보하며 확전을 원치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보해줘 고맙다고 했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동시에 자신에게 접근해 평화를 말했다며 중재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과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휴전 발표 뒤에도 이스라엘은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히며 비상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접경지대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민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의 종전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공습이 완전히 멈춘 게 아닙니까? 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공식 휴전을 발표한 이에도 이스라엘은 이란이 미사일 2발을 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휴전을 위반한 만큼 무력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군에 다시 비상경계령을 내렸고요. 일반 주민들의 집합 제한 등 활동 규제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은 미사일을 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아직 긴장을 늦추기엔 이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휴전을 발표한 직후에도 이곳 요르단 상공에는 사이렌이 수차례 울렸습니다. 휴전 개시 시간까지 이란이 이스라엘에 쏜 미사일이 지나가며 공습 경보가 발령된 겁니다. 이란의 이 공격으로 오늘만 이스라엘에서 최소 4명이 숨졌고요. 이스라엘도 이란을 향해 공격을 이어갔는데 미사일 발사대 등을 공격했고
9명이 사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모두가 종전을 원하는 건지 의심스럽다는 분석도 나오던데요. 이번 휴전이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종전까지 이어질지가 관건인데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종전까지 이어질지 휴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양측이 당분간 휴식기를 갖는다는 데는 전문가들도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핵시설과 방공 시스템을 파괴한 만큼 일정 목표는 달성을 했고요. 상당한 타격을 입은 이란으로서는 현재 마땅한 대응책을 찾기 어렵습니다. 재무장이나 전략 구상 등에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휴전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지금껏 여러 전쟁에서 보여온 이스라엘의 행동을 보면 휴전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의문입니다. 휴전 합의를 하고도 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공격을 재개한 사례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가깝게는 가자 지구에서 그랬고요. 지난해에는 레바논 헤즈볼라와 휴전을 선언한 이후에도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내 한 강경파 의원은 오늘 휴전 합의 직후에 부상당한 사자를 방치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며 휴전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사태의 중요 국면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등판해 미국이 이란을 제압하고 초강대국의 힘을 전 세계에 보여줬던 평가가 나오는데요. 반면에 그동안 세계 많은 나라가 인정했던 미국의 도덕적 권위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비판도 동시에 나옵니다. 워싱턴 김정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 핵시설 3곳을 기습 폭격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불량배 취급했습니다. Iran, the bully of the Middle East, must now make peace. 미국의 2인자는 아리송한 말로 논란에 섰습니다. 때렸지만 싸우지는 않았다는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No, we're not at war with Iran, John. We're at war with Iran's nuclear program. 트럼프의 종잡을 수 없는 언행은 또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2주 협상 시한을 제시해놓고 2일 만에 뒤통수를 치더니 돌연 평화의 수호자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휴전 합의를 개인 소셜미디어로 알리는 비상식. 과연 믿을 수 있는지 많은 언론이 고개를 저은 건 자업자득이었습니다. Question is, several come to mind. One, does the president speak for Iran? 막무가내식 관세 전쟁 등 보편적 국제 질서와 상식을 깨는 이딴 폭주. 트럼프가 돌아온 후 미국의 평판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조사는 여러 곳에서 나왔습니다. Decline of the US is even steeper, so now getting on par with Russia and significantly below China. So this is really something to think about. 위험한 건 말도 안 될 것 같던 트럼프의 말이 수시로 현실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보와 자원의 거점인 그린란드 등에 대한 영토 야욕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You have plans to take Panama and Greenland by force if necessary. I think the American people would want the Pentagon to have plans for any particular contingency. 노벨 평화상에 관심이 많다고 알려진 트럼프에게 국제사회는 과연 누가 불량배인지 되묻고 있습니다. Qui sont les nôtres, il n'y a pas de cadre de légalité, non. Et donc il faut le dire tel que c'est, il n'y a pas de légalité.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즐겨 쓰는 트럼프가 힘으로 협상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도덕적 권위가 치유불능지경에 이른 지금 미국의 위상은 위대함 대신 점점 더 초라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번 사태의 종지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찍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는 트럼프에게 쏟아지고 있지만 애초에 이 혼돈의 문을 연 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란 평가가 나오죠. 사실은 네타냐후의 큰 그림에 말려든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를 양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정보 당국은 트럼프에게 이란의 핵무기 개발 징후가 없다고 반복해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어쩐 일인지 자국의 정보라인보다 이스라엘을 더 믿었습니다. Well, then my intelligence community is wrong. Who in the intelligence community said that? Your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Tulsi Gabbard. She's wrong. 이란의 핵무기 제조가 임박했다며 끊임없이 트럼프에게 폭격을 재촉한 이스라엘. 극우 세력의 수장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핵 개발이 임박했다는 말을 30년 전부터 반복해왔습니다. Dangerous of these regimes is Iran. Only the United States can stop the nuclearization. The deadline for attaining this goal is getting extremely close.
By next summer, they will have finished the medium enrichment, possibly a few weeks, before they get enough enriched uranium for the first bomb. 이란 핵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키려면 자신이 적임자라는 정치 마케팅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Massive capacity, Iran could make the fuel for an entire nuclear arsenal, and this in a matter of weeks. 서구 언론은 이런 글을 양치기 소년에 빗댑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비밀리에 핵무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미 핵탄두를 90개가량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 등과 함께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가입하지 않은 단 5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오히려 이란은 NPT 가입국으로 고강도 사찰을 받지만 이스라엘은 받지 않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핵 개발을 막겠다며 이란과 미국의 6차 핵 협상 직전 이란을 기습 폭격한 겁니다. 네타냐후의 총리직이 걸린 의회 해산안이 겨우 한 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A targeted military operation to roll back the Iranian threat to Israel's very survival. 그 사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학살은 뉴스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최소 43명, 어제 33명 등 이란 공습 중에도 이스라엘군의 손에 매일 수십 명이 숨져 팔레스타인에서는 2년 동안 5만 6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까지 전쟁에 끌어들인 네타냐후는 이란 핵을 저지한 영웅으로 자리매김하며 위태로웠던 정치적 입지를 극적으로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MBC 뉴스 양윤경입니다. 중동 사태 봉합에 우리 증시는 빠르게 상승세로 복귀했습니다. 코스피는 3년 9개월 만에 3,100선을 넘어섰는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공약에 대한 기대는 더 높아지고 투자 심리는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먼저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동에서 불어온 훈풍에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가는 3,103.64, 어제보다 89포인트, 2.96% 급등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2021년 이후 약 3년 9개월 만에 3,100선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금요일 3,100을 뚫은 뒤 하루 쉬었다 3,100선을 곧바로 돌파한 겁니다. 코스닥 지수도 2% 급등해 11개월 만에 800선을 넘었습니다. 개인이 6천억 넘게 팔았지만 어제 하루 내다 팔았던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중동 사태가 봉합 수준을 밟으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살아난 겁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 상승률은 약 20%. 올 들어 4월까지 17조 원을 팔아치웠던 외국인들은 한 달 전부터 다시 6조 원 넘게 한국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달러가 약해질 때는 미국 자산을 들고 있는 것보다 미국 이외의 자산을 들고 있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주식도 사고 있지만 증시로 자금도 몰리고 있습니다. 투자 대기 자금인 예탁금은 모두 65조 원, 지난달보다 7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3년 전 코스피가 3,300을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 이후 최대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신용거래 융자 잔고도 20조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고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은 변함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좋아야 수출이 좋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기업 이익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고 있죠. 전문가들은 단기간 급등한 만큼 조정 가능성은 언제든 있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모처럼 찾아온 증시 활황에 시장은 일단 달려가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자, 그럼 경제팀 이준희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이러다가 진짜 코스피 4천 그리고 말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던 5천 시대 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시장에서 당장 얼마나 오를 거다 뭐 이런 예상들 나옵니까? 네, 시장의 전망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3,600까지 갈 거다 이런 전망도 오늘 나왔고요. 네. 외국계 투자은행이죠. JP모건은 3,500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3,500, 600선까지 코스피가 갈 거다 뭐 이런 예상이군요. 자, 근데 사실 한국 경제가 갑자기 좋아지긴 어려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오늘 JP모건 보고서를 보면 네. 이 3,500까지 갈 수 있다고 거론한 근거 중 하나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었는데요. 네. 상법 개정의 가장 큰 골격, 그러니까 주주 권리 강화입니다. 네. 주식회사의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도 포함하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요. 한국 증시 저평가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쪼개기 상장인데 그동안 기업들이 좀 성장을 하면 핵심 사업 부문을 분할해서 떼어내고 중복 상장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모기업의 주식 가치가 하락하고 주주들 이익은 침해될 수밖에 없고요. 상법이 개정되면 이런 쪼개기 중복 상장 추진이 어려워집니다. 자, 집중 투표제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또 배당을 유도하면서 대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또 방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도 개선이 저평가를 막고 또 기업 문화 변화에도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당장 진짜 중요한 게 기업 실적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있잖아요. 네, 물론입니다. 한국은행은 얼마 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대폭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망이 썩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에 나서 내수가 회복된다고 해도 지금 수출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기업들의 경쟁력이 회복되어야 하고요. 특히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 같은 기업의 실적 개선이 필수적이겠죠. 그리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합니다. 네, 경제팀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선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증식 의혹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처가에서 생활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사회 통념을 넘는 금액은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증인 없이 시작된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협조 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제출받지 못한 자료가 전체 자료의 73.3%에 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여당의 일방적인 책임인 것으로 몰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을 해줄 것을. 국민의힘은 지난 5년 동안 김민석 후보자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최근 5년간 5억을 벌었는데 지출이 13억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 그 갭이 일반 국민들로서는 너무 큰 갭이거든요. 민주당은 자녀의 학생 기록부, 전 배우자 관련 자료까지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가 무리하다고 맞섰고 후보자의 가족과 또 그 속에 있는 상처를 인정 없이 파헤치고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로 진위를 호도하고 때론 음해하기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아내가 친정에서 2억 원가량의 생활비를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아내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때 혹은 200, 300씩 이렇게 손을 벌려서 도움을 받은 것들이 한 5년 합쳐. 김 후보자의 병역 면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선 자신의 병역 문제가 언급된 주진우 청문위원이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사과해야 될 사안이고요.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아무리 국회의 품격이 떨어져도 내년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 김 후보자는 총리직이 정치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력 투구하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정치권의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일로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을 군 검찰로부터 이첩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외압 의혹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순직 해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파헤칠 이명현 특별검사가 군 검찰로부터 박정훈 대령 재판을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이고 특검법에도 지금 반영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해야 할 내용입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최상병 순직 사건의 초기 조사를 맡은 박 대령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담긴 기록을 경찰에 넘기지 말고 보류하란 사령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사령관에게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고 정당한 명령이라 보기 어렵다며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군 검찰은 항소하면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에도 해당한다며 공소장까지 변경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순직해병특검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공소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이 재판을 넘겨받은 뒤 항소 취하를 검토하려는 수순으로 해석됩니다. 편파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특검법의 법 설립 목적에 들어가 있는 내용. 이렇게 되면 박대령의 무죄가 사법적으로 확정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VIP 경로설로 대표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선명해지게 됩니다. 수사팀의 진용도 갖춰지고 있습니다. 군검사 4명이 합류하는 한편 공수처에서도 수사 인력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의 사무실은 윤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 바로 옆에 있는 건물로 확정됐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촉구에 나섰죠.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던 권익위가 오늘 징계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인 한삼석 상임위원은 다른 비상임위원 3명과 함께 성명을 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군에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단 말이냐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국민 앞에 목소리를 내는 게 정의고 가장 큰 권익보호란 이유였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12월 9일엔 권익위 5급 문모 사무관이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직후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운영 담화를 발표했는데 전국 공무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당대표 중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하느냐며 피켓을 들었습니다. 이들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문 사무관에 대해선 징계 여부가 확정되기도 전에 좌천성 인사를 냈습니다. 권익위원장에 대한 그런 일종의 항의다 이런 이유로 인사 조치를 한 것은 명백한 인사 보복이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탄압 행위다. 그런데 징계 심의를 하루 앞둔 오늘 권익위가 중징계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9일 권익위 업무 보고를 받고 징계안 철회를 요구한 지 닷새 만입니다. 권익위는 표면적으론 조직을 통합하기 위한 결정이라 밝혔지만 새로 집권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또 권익위원장 출신 김영란 전 대법관과 권익위 현직 직원 20여 명이 징계에 반대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는데 임기를 1년 반 남긴 유철환 위원장이 비판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걸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은 애초에 무리한 징계 시도였다고 비판했고 문 사무관은 형식적인 철회가 아닌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한 국립대 교수가 수업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대학 측은 수업에서 해당 교수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문은선 기자입니다. 지역 국립대 행정학부의 1학기 헌법 강의. 행정학부 학생 60명가량이 수강하는 이 전공 선택 과목에서 교수가 갑자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말합니다. 진정이 지지하는 게 다른 데도 있잖아. 문재인 자체가 간첩이라며.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퇴보한 거잖아. 대선을 코앞에 둔 지난달 강의에선 특정 후보에 대한 정치 혐오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 비서고 200만 원 벌금 딱 떼겠다는데 대통령 자유 상실되는 거야. 어쩌고. 그런데 개딸 소리만 하고 왜 이렇게 나왔고. 이게 좀 문제다. 학생들은 강의 내내 이어진 극우 혐오 발언이 불편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을 소탕하지 않아서 민주공화국에 해가 됐다 이런 약간 어디 유튜브에서 법한 내용들을 강의에서 말씀하신 게 좀 경악스러웠죠. 이번 학기뿐만이 아닙니다.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생들이 남긴 강의 평가에는 수업 내내 보수 성향 정당에 대한 지지와 찬양 발언만 들었다거나 제주 4.3 사건 비하 발언이 불편했다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발언이 헌법 강의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해당 교수는 헌법 강의다 보니 여야 가리지 않고 비판했고 지지자를 공격하는 얘기에 학생들이 거북했을 수 있지만 강의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립대 측은 해당 교수를 헌법 수업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편향된 그런 정치적인 내용이 교육의 과정에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그 학교 입장에서는 반대하고 다시 한번 안내해드릴 생각입니다. 이 국립대에서 행정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헌법 강의는 해당 교수가 25년째 맡아왔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우리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하려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세 문제만 해도 쉽지 않은데 미국이 기술 통제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협상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오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이후 처음 미국행에 오른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한미 통상수장이 만난 겁니다. 여 본부장은 러트닉 장관에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산업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삼성은 시안과 수저우에, SK하이닉스는 우시, 충칭, 다린에서 각각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두 업체 합쳐 전체 생산량의 약 40%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은 2022년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면서도 우리 기업 공장은 예외로 허용해줬다가 최근 이를 철회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의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그는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Intellectual property issue is a very serious problem. There is a particularly serious problem in all that in sophisticated technology. 미국 정부의 원론적인 강경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미국 정부 승인을 받게 되면 장비 교체나 수리를 제때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조차도 더 이상 생산이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예고한 관세 부과 유예 기한은 7월 8일까지로 이제 2주 남았습니다. 한미양국은 관세 협상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이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과 수입쌀 관세 철폐, 지도 데이터 반출 등 민감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 타결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리튬 배터리 공장 아리셀 화재 참사로 23명이 목숨을 잃은 지 1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발 방지 대책은 절반만 이행됐고 업체 대표는 유족에게 아직도 사과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쌓여있던 배터리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공장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18명을 포함해 모두 23명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찾은 아리셀 참사 현장. 공장 지붕이 내려앉아 녹슨 철골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공장 주변으로는 출입 통제선이 여전히 쳐져 있고요. 보이는 것처럼 여기저기 그을린 채 건물 잔해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굳게 닫혔던 공장 출입구가 1년 만에 유족들에게 열렸습니다. 주인 잃은 운동화와 녹아내린 장비가 그날의 참상을 보여줍니다. 희생자 넋을 기리는 일주기 추모제가 현장에서 엄수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한꺼번에 잃은 아버지가 위패 앞에서 허리를 숙입니다. 유족들은 37초 골든타임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대피 통로만 알려줬다면, 평소 안전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참사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망칠 길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그 40초라는 게 한 사람이 뛰도 10초라도 다 도망가겠어요.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첫 구속 기소된 업체 대표로 기록됐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지난 2월 보석으로 석방된 뒤 실질적 경영자는 아들이고 참사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였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나라라는 게 한국 정부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내놨던 전지공장 화재 재발 방지 대책은 지금까지 절반만 이행됐습니다. 모든 이주 노동자를 상대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겠다는 약속은 연구 용역만 마쳤을 뿐입니다.
진짜 이렇게 일하러 나가서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올해 1분기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 노동자는 20명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의 15%에 이릅니다. 이주 노동자라서 죽었다는 위험의 이주화는 해마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하솔입니다. 100여 년 전 일본으로 반출됐던 조선왕실 건물 관월당이 우여곡절 끝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해외에 있는 문화유산 건물이 통째로 귀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일본 도쿄 남쪽의 고도 가마쿠라. 천년사찰 고도쿠인 안으로 들어가면 11m 높이의 청동 불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불상 뒤편 나무 숲속 단층의 목조 건물 관월당. 석가래에 입혀진 단청, 문틀에 희자, 덩굴나무 문양이 새겨진 파련대공. 대들보이 짧은 기둥을 대공이라 부르는데 덩굴 문양은 조선 왕실의 것을 뜻합니다. 궁궐 양식과 격식 기법이 사용된 점은 관월당이 위계가 높은 왕실 사당임을 말해주는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 왕실의 사당이 어쩌다 이역당 사찰에 세워지게 된 걸까? 순정효 항우의 그 가래, 그러니까 결혼을 위해서 굉장히 막대한 빚을 지게 되고 조선 식산은행으로까지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약 100년이 흐른 어느 날 고도쿠인의 주지 사토 다카오 교수가 한국으로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調べれば調べるほどこれは大変重要な建物ではないだろうかというふうに考えるに至っていきまして、今日を果たせればこんなに幸いなことはないかなと考えました。 지난 2010년 불교계를 중심으로 추진됐지만 일본 우익단체의 반발로 한 차례 무산됐던 관월당의 귀향이 다시 본격화됐습니다. 6년 동안 구조를 면밀히 연구한 뒤 건물을 통째로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지는 건물을 해체하고 석재와 기와, 목재 등 5,000점을 한국에 옮기는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습니다. 고국에 돌아온 조선의 사당. 하지만 일본에서 관월당으로 불리기 전 제 이름도 제 원래 선 곳도 모릅니다. 건축대장격인 상량문은 찾을 길이 없고 일부 구조는 일본식으로 변형됐습니다. 경복궁 주변에 통이동, 적선동, 송현광장 어딘가 서 있었던 것으로 그저 추정만 될 뿐입니다. 비운의 조선 사당을 제자리에 바로 세우기 위해 추가 문헌 조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미환수된 해외 반출 문화유산은 24만여 점. 그중 40%는 일본에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K리그 FC 서울의 상징과도 같았던 기성용 선수가 팀을 떠날 전망입니다. 레전드의 이적 소식에 팬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이적할 새 팀은 포항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햄스트링 부상 이후 경기에 나서지 못한 기성용. 최근 훈련에 복귀해 연습 경기에서 득점까지 기록했지만 지난 21일 전북전엔 아예 출전 명단에서 빠지는 등 김기동 감독의 전력 구상에서 제외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뛸 기회를 원했던 기성용은 10시즌 동안 몸담았던 서울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축구계 관계자는 부상 복귀 뒤에도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한 기성용이 최근 구단 측에 먼저 이적 의사를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기성용도 SNS에 피지컬과 운동 능력이 중요한 시대지만 축구는 공과 함께한다며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기를 뛸 수 있는 팀을 찾은 기성용에게 포항이 관심을 보이면서 양측은 현재 최종 서명만을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단 레전드의 이적 소식에 팬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울 팬들 커뮤니티엔 김기동 감독을 향한 비판 여론이 줄을 이룬 가운데 일부에선 단체 행동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서울과 포항의 맞대결 전에 공식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의 상징이나 다름없던 기성용의 이적은 K리그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월드컵 3차 예선에서 대표팀 최다 득점을 올린 오현규 선수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등번호 없는 예비 선수여서 월드컵의 꿈이 더 간절한데요. 요즘 기분 좋은 상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정훈 기자가 전합니다. 월드컵 3차 예선 8경기에서 4골. 오영규는 손흥민, 이강인보다 더 많은 골을 터뜨리면서 홍명보 감독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했습니다. 제 나이가 20대 중반인데 잘할 때도 됐고요. 알아보신 많이 없었는데 밥 먹고 있거나 많이들 알아보셔서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쿠웨이트와의 홈 최종전. 주전 공격수를 상징하는 9번 유니폼을 처음 입어 카타르 월드컵에서 등번호 없는 예비 선수로서의 허름을 완전히 떨쳤습니다. 제가 이 등번호를 받는 게 맞나. 제가 공책에 그리던 그런 상황인 꿈이 이뤄진 거죠.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선수였는데 경기 앞서 주장 흥민이 마련한 큰 회식 자리도 강한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흥민이 형이 생색을 안 내시더라고요. 주장으로서 하나가 되는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데뷔전을 했던 선수들은 또 장기자랑도 하고 진우 형이 이렇게 춤을 자신 있게 춰가지고 아직도 인상 깊은데 좀 잊고 싶습니다. 꿈에 그리던 본선 무대까지 1년.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못지않은 하체 근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오영규. 소속팀에서 최소 20골 이상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지난 시즌 주로 교체로 출전하면서도 12골을 뽑아냈는데 다음 시즌 핑크 감독이 주전 자리를 보장한 만큼 마음껏 기량을 펼쳐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 생각에 20골이라 하면 성이 안 찰 것 같아서 왜 오영규가 가야 하는지 확신이 들 수 있게끔 또 모든 분들이 인정하고 국민들의 힘을 받고 뛰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당당히 국가대표로 발탁돼 2002년 히딩크 박지성이 보여준 아름다운 장면을 재현하는 걸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월드컵 골을 넣어서 감독님께 달려가는 그런 상상을 하는데 꼭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잘 채워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MBC 뉴스 손정훈입니다. 마이애미 산하 트리플 A 팀에서 방출돼 국내 복귀기로 했었던 고우석 선수가 디트로이트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고 다시 빅리그 도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트리플 A 승격 이후 5와 3분의 2이닝 1시점으로 호투를 펼치고도 마이애미에서 전격 방출된 고우석. 국내 복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렸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디트로이트 산하 트리플 A 팀과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 소속팀 LG 구단도 방출 이후 고우석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히는 등 선수의 미국 잔류 의지가 강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1위를 달리는 디트로이트는 주축 불펜 투수들의 부상으로 투수진 보강 필요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고우석 선수의 빅리그 도전 지켜보겠습니다. 프로야구 두산과 SSG의 경기에 앞서 뜻깊은 시구 행사가 열렸는데요. 영남 지역 산불 진압 과정에 참여했던 소방관이 주인공으로 나섰습니다. 지난 3월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남긴 영남 지역 산불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강풍을 견디며 산불에 맞서는 모습으로 감동을 전했던 손용원 소방교가 두산 홈경기에 초청됐습니다. 두산 불펜의 핵심 김태견 선수가 투구법을 지도했는데요. 제가 별로 가르쳐드린 것도 없는데 너무 잘 던지셔가지고 목숨 걸고 이렇게 저희를 지켜주시는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소방의장대와 소방학대가 애국가로 경기의 시작을 알렸고요. 손용원 소방교는 산불 진화 당시 착용했던 방화복을 갖춰 입고 마운드에 섰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한 시구에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국민분들이 그냥 저희 소방관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기장에는 1,119명의 소방 가족들이 함께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기아의 최영우가 시즌 14호 3점 홈런을 터뜨려 KBO 리그 최초로 1,700타점 고지를 밟았습니다. 정말 나이를 잊은 맹활약인데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 수도권 지역은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충청과 남부 지역은 다시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했습니다.
지금 충청과 영남 지방에 걸쳐 있는 비구름은 차츰 북상하면서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밤사이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벼락과 돌풍과 함께 쏟아질 수 있겠고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양을 보시면 수도권과 영서, 경남 동부에 20에서 60mm, 경북에도 10에서 5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 지역도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25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전 24도, 부산 25도로 예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 남부를 시작으로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광주 20도, 대구 21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구 28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금요일 충남과 수도권을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